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깊이 있는 글로벌 시사 통찰, 글로벌 인사이트 김하나입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오늘은 전 세계가 격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들을 집중 조명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팩트 너머를 보는 눈, 박 작가입니다. 오늘 뉴스는 그야말로 나비 효과처럼 한 국가의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맥락을 짚어가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정체되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작가님,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김하나 아나운서님, 이 소식은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단순히 외교적 행사를 넘어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면 복원 원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지난 정부에서 다소 냉랭했던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지정학적 이치상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왔죠. 조선시대에는 명청교책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실리 외교를 모색했고요.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연례 정상회담 정례와 합의, 그리고 외교안보 전략대화 채널 복원 등 구체적인 협력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서비스, 투자, 공급망, 핵심 광물 등 14건의 양해각서 체결은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창 총리와의 수평적 호혜적 협력 강조는 과거 중국이 자국 중심의 수직적 관계를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중국 또한 인정하는 방증이기도 하죠. 경제 소식도 뜨거웠습니다. 2025년 한국의 총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CES 2026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3년 연속 혁신상 최다 수상국가로 선정되는 등 특히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빛납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무역국가로서의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한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이 길을 극복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죠. 특히 이번 CES에서의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한국 기업이 싹쓸이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서버용 디램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 또한 한국이 글로벌 AI와 데이터 경제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정책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완만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 소식을 이어서 중국 현지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역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하나 아나운서님.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고립을 피하고 영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인문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청소년, 언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접근 방식은 역사적으로 화이 관념, 즉 중화 중심의 질서 속에서 주변국을 포용하고 문화를 전파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실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죠. 그런데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반응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공격형 군사력 강화를 포함하는 안보 산문서 개정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며 국제사회가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을 통해 군사력 보유를 포기했지만
최근 영내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와 연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는 단순히 안보를 넘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위한 법치 보장 강화에 힘쓰고 있군요. 네, 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과거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기술 혁신, 인공지능, 녹색 산업, 디지털 경제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통과된 민영경제 촉진법에 신품질 생산력 육성이 명시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2026년에 시작되는 제재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기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의 기술 견제에 맞서 자력갱생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6일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사건의 책임을 폭동 가담자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지만 작년에 많은 유죄 판결자들을 사면한 바 있죠. 이 소식이 가져오는 파장은 무엇일까요? 김하나 아나운서님, 이 소식은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정치적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년 전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 사당이 습격당했다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사면했던 이들에게 다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은 지지층 결집과 동시에 비판층의 공분을 동시에 살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시기의 사회적 혼란과 비교되기도 하죠. 1월 6일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이기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으로 눈을 돌려보면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CES 2026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강력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어두운 정치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론,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와도 유사한데요. 당시에도 기술주 열풍이 증시를 견인했죠. 다만 현재는 실질적인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물리적 AI나 AMD, 인텔의 AI 칩 발표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비자 기술협회는 관세 압력과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비기술 산업 매출이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는 기술 혁신이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박 작가님,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하나 아나운서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려는 의도가 크죠.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 속에서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약 9조 4천억엔 결정에 대해 북한이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라고 맹비난한 것에서 보듯 영내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 한국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미국의 동부가 전략의 핵심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현재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년 만에 최고 수준인 연 2.1%로 인상되었지만 니케이 평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소식은 일본 경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은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된 양적 완화는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건져 올렸지만 이제는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금리 인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죠.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니케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미국 기술주 강세와 중장기적 유가 하락 전망, 그리고 개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인 NISA를 통한 개인 투자 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기술주 열풍이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강 생산량이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철강 대기업들이 구조 전환에 직면했다는 소식은 일본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수 축소와 중국산 철강의 범람 속에서 일본 제조업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일본은 불의 고리에 위치한 국가인 만큼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을 겪으며 방제 기술과 시스템을 발전시켜왔죠.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항 운영이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하나 아나운서님. 2026년 새해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은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는 전선에서 벌어지던 전투가 이제는 러시아 내부 도시의 인프라와 민간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쟁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본토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과 유사하게 전장의 고통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6년 경제 성장 회복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사회적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유가 상승과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서방 제재와 전쟁으로 인해 다시금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 회복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유지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는 러시아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사회복지 확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도를 관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최저임금과 보험연금이 인상되고 자녀 가구 지원이 확대되는 등 여러 중요한 법률이 발효되었죠. 마지막으로 폴란드 소식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폴란드가 G20에 포함되어 세계 20대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폴란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폴란드는 서구식 시장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G20 포함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이며 동시에 영내 안정과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폴란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2026년 폴란드 경제는 유럽연합기금 유입과 국가재건 계획을 통해 3.7%에서 4.2%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